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톡 한 통을 받고 20분째 표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분석하고 있는 나 자신. 그냥 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보다 유독 많이 알아채고 더 빨리 지치는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4가지 일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1996년에 밝혀낸 인구의 약 20%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뇌의 패턴입니다. 4가지 중 3개 이상이 내 얘기 같다면 당신은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주파수로 돌아가는 뇌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서 드디어 좀 쉬려고 하는데 아까 낮에 받은 카톡 한 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상대가 보낸 건 딱 한 글자였어요. 넵, 그냥 넵 한마디인데 당신은 20분째 그 한 글자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침표가 찍혔네? 평소엔 넵넵 이렇게 2번 쓰던 사람인데 오늘은 왜 한 번만 쓰지? 혹시 아까 내가 회의에서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걸까? 아니면 그냥 바빴던 걸까? 아니야, 바쁘면 답이 없었을 텐데 답은 빨랐잖아. 그럼 뭐지? 이 생각이 30분을 갑니다. 1시간을 가기도 해요. 분명히 쉬려고 앉았는데 쉬기는커녕 뇌가 아침보다 더 뜨거워져 있어요. 이상하죠? 몸은 분명히 멈춰 있는데 머릿속은 풀가동 중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뇌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찾아냈어요. 이름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엔진을 꺼도 팬이 계속 돌아가는 컴퓨터 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뇌도 꺼져 있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정확히 그때 켜지는 회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 회로가 바로 DMN이에요. DMN은 뇌의 3군데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이마 안쪽의 내측 전전두엽, 뒤통수 쪽 후측 대상회, 그리고 옆쪽의 각회. 이 3군데가 한 팀처럼 묶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아까 한 말은 괜찮았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이런 자기 참조 사고 전부 이 회로의 작품이에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 회로가 누군가에게는 제때 꺼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꺼지질 않습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같은 장면이 자동으로 리플레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끝없이 재생되는 녹음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추는 그냥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연구를 보면 반추가 심했던 날은 그 다음날 아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뇌 입장에서는 밤새 일한 거예요. 게다가 장기 종단 연구에서 반추는 우울증과 불안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반복해서 확인됐어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흔적이 남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카톡 한 통을 20분, 30분씩 들여다보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DMN이 더 오래, 더 깊이 켜져 있는 회로를 갖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쉬려고 눈을 감는 그 순간, 남들 뇌는 진짜로 쉬는데 당신 뇌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내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멈춘 뒤에야 뇌의 조명이 켜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쉬어도 덜 회복되는 느낌.
주말 내내 집에 있었는데 월요일이 더 피곤한 느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당신의 쉼은 남들의 쉼과 회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내 뇌가 망가진 거네? 내 뇌는 고장난 거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쉴지는 회로라는 거예요. 멍 때리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이 회로는 원래 모든 사람의 뇌에 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기본 설정이에요. 다만 당신의 경우 그 기본 설정이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오래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셨으면 해요. 카톡 한 통을 20분째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 왜 이러지? 대신 이렇게 번역해주세요. 아, 내 DMN이 또 켜졌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뇌의 온도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자책이 관찰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훨씬 더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회로예요. 눈앞의 사람 표정 하나로 당신의 머릿속이 3시간째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만드는 범인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전 회의 중에 상사가 당신의 보고를 듣다가 한쪽 눈썹을 아주 살짝 올립니다. 0.3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도 씻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 눈썹이 계속 떠오릅니다. 나한테 화난 건가? 내 발표가 이상했나? 아까 그 단어를 잘못 쓴 건가? 그렇게 3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눈썹 하나로 시나리오 12편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걸 담당하는 회로의 이름은 편도체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처럼 박혀있는 작은 덩어리예요. 신경과학자들은 이 부위를 도마뱀 뇌, 영어로 wizard brain이라고 부릅니다. 파충류 시절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된 경보장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눈앞에 멧돼지가 튀어나왔을 때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얼어붙게 만드는 그 장치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감지기가 정교할수록 오래 살았습니다. 풀숲이 흔들리는 걸 0.1초 만에 알아채고 도망치는 사람이 살아남았죠. 문제는 이 장치가 지금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바나의 멧돼지 대신 회의실의 눈썹을, 동굴 입구의 그림자 대신 일십된 카톡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밤길 멧돼지 감지기가 지금은 상사의 눈썹을 멧돼지 대하듯 경보를 울리는 셈이에요. 실제로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낯선 얼굴이나 시선을 보는 순간 양쪽 탄도체가 동시에 과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같은 가족 안에서도 이 반응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기질 자체가 유전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각성된 뇌는 편도체와 섬엽이라는 부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섬엽은 내 몸 안의 감각을 읽는 회로거든요. 그래서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저리고 배가 조이는 신호까지 한꺼번에 섞여 들어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건 진짜 위험이다 라는 증거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 전전두엽이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전전두엽은 잠깐, 상사가 그냥 서류를 오래 봤을 수도 있잖아 라고 반박해주는 이성의 회로예요. 그런데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순간 이 이성 회로의 힘이 약해집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우유부단해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주도권이 잠깐 넘어간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거절당하는 순간과 칼에 베이는 순간이 뇌에겐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 신경영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사회적 거절, 애매한 표정, 차가운 말투. 뇌는 이 신호들을 물리적 상처와 똑같은 회로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일시 팬번에 가슴이 욱신거리는 건 당신이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진짜로 배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회의실에서의 눈썹 하나가 그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는지. 왜 아무리 별일 아니야 라고 되뇌어도 가슴이 쿵쿵거리는지. 당신의 편도체는 원시시대에 설계된 경보기를 21세기 사무실에서 풀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라 감지기가 너무 정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신호는 훨씬 기묘해요.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어떻게 다른지 안다면,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긴장을 몸으로 먼저 느낀다면, 당신의 뇌에서는 세 번째 회로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로 가볼게요.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결이 꽤 다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집 현관문을 열고 딱 한 발 들여놨을 뿐인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공기가 굳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알고 보면 그 집 부부가 방금 전까지 크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보기 전이었고 말소리도 듣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숨이 살짝 막히고 어깨가 먼저 뻣뻣해지는 그 감각 말이에요. 이런 순간도 있어요. 친구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 속에서 이미 저 말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신호가 울립니다. 단어도 분명 맞았고 톤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느낌이 거의 맞아떨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물어봅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실 당신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알았던 거예요. 이 능력의 뒤에는 섬엽이라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귀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영역이에요. 섬엽이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요.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들을 끊임없이 읽는 겁니다.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위가 조금 조여든다. 호흡이 얕아진다. 이런 내부 감각을 내수용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에게는 배경 소음처럼 들릴 만한 신호를 섬엽이 활발한 사람의 뇌는 또렷한 문장으로 번역해 읽어냅니다. 그래서 방 안의 긴장감, 상대의 미세한 떨림, 말 사이에 비어있는 반박자의 어색함이 곧장 내 몸의 감각으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머리로 분석하기 전에 몸이 먼저 답을 꺼내놓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질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1996년에 정립한 개념 HSP입니다. Highly Sensitive Person, 우리말로는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명 중 1명꼴이죠. HSP에게는 4가지 대표 특징이 있는데 그중 2가지가 지금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는 깊은 처리, 영어 약자로 D입니다. 들어온 정보를 흘려내지 않고 더 깊은 층까지 내려가 처리하는 특성이에요. 다른 하나는 미묘한 차이에 대한 민감성, S입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아주 작은 신호를 포착해내는 능력이고요. 공기를 읽는 그 감각이 바로 이 D와 S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꼭 풀고 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HSP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내향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달라요. HSP는 성격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고 내향성이나 외향성과는 완전히 별개의 축으로 존재합니다. 아론 박사 연구에 따르면 HSP 중 약 30%는 오히려 외향적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활발한데 돌아오는 길에는 누구보다 더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임을 즐기면서도 집에 오면 방전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HSP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조합이 가장 자주 보이는 형태 중 하나예요.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4K 화질로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8K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에 들어가도 더 많은 선이 보이고 더 많은 색이 구분되고 더 많은 감정의 결이 잡힙니다. 화면이 선명한 만큼 정보량도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그래서 처리 비용이 크고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건 카메라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사양이 다른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탑재하고 나온 고성능 센서예요. 다만 아무도 사용 설명서를 같이 주지 않았을 뿐이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빨리 알아차린다는 건 그만큼 세상을 더 많은 채널로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유난일까 하고 몰아붙여 왔다면 오늘부터는 그 문장을 바꿔주셨으면 해요. 나는 유난인 게 아니라 해상도가 다른 거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봤습니다. 메시지 한 통을 20분씩 곱씹는 뇌, 표정 하나로 3시간 시나리오를 쓰는 뇌, 공간의 공기를 몸으로 읽는 뇌. 이 중에서 몇 개나 내 얘기 같으셨어요? 이미 2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마지막 하나는 꽤 결정적입니다. 4번째 신호는 앞에 3가지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당신이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한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말 내내 집에서 푹 쉬고 싶었던 날. 친구한테 야, 이번 주말에 잠깐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카톡이 옵니다.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이번 주는 좀 힘든데 라는 목소리가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응, 가능해. 엔터, 전송 완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말 내내 기분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용기 내서 거절해본 날은 어떤가요? 미안,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그날 밤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보면서 3시간째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 친구가 나 이제 연락 끊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매정했나? 내일 사과해야 하나? 분명히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킨 건데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바로 4번째 신호, 폰 리스폰스, 한국말로 비위 맞춤 반응이에요. 심리치료사 피트 워커가 2013년 저서 컴플렉스 PTSD에서 처음 이름 붙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스트레스 반응은 3가지였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피트 워커는 여기에 4번째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비위 맞춤. 위협 앞에서 상대를 기쁘게 만들어서 상황을 무마하는 생존 전략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과각성된 편도체가
이번엔 갈등이나 거절을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초처럼 다루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서운해하는 기색만 보여도 우리가 뇌의 경보기가 울려요. 큰일 났다. 버림받는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이 순간 전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 기능은 뒤로 밀려나고 몸은 자동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응, 가능해가 내 의지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반응은 그냥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관계적 복합 트라우마에서 형성돼요.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양육 환경이 만든 패턴이거든요. 어린 시절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혼났거나 외면당했거나 부모의 기분을 살펴야 안전했던 경험이 쌓이면 뇌는 한 가지 공식을 병깁니다. 내 욕구를 말하면 위험하다.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하다. 이 공식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론 클리닉스 같은 트라우마 치료기관에서는 이걸 disease to please 라고 부릅니다.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병. people pleasing은 친절이 아니에요. 신경생물학적 생존 패턴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반응을 가진 분들은 남의 기분은 귀신같이 읽어내면서 정작 자기 기분은 잘 모릅니다. 누가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30초가 넘어가요. 아무거나. 너는 뭐 먹고 싶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 욕구 채널이 수십 년간 꺼져져 있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에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비상시에는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신 후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폰 반응을 가진 뇌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남의 산소 마스크가 먼저 내려오고 내 건 한참 뒤에 내려와요. 아니, 더 정확히는 영원히 내 건 내려오지 않는 고장 상태입니다. 남의 산소를 다 챙겨주다가 내가 먼저 질식하는 구조인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거절하지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내 뇌가 거절하면 버려진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그 공식이 30이 넘은 지금도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그냥 부탁 한번 한 건데 내 편도체는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을 잃는다 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몸이 자동으로 응, 가능해를 뱉어낼 수밖에요.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 생존자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을 접고 또 접으면서 오늘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방식이 지금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만 한때는 그게 당신을 지켜준 갑옷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너무 잘 살아남는 쪽으로 학습됐을 뿐입니다. 자, 4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4가지 중 몇 개가 내 얘기였는지 이미 세어보셨을 거예요.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지 한 통을 20분째 곱씹는 뇌. 쉴 때 켜지는 회로가 꺼지지 않는 DMN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상사의 눈썹 한 번에 3시간짜리 시나리오를 돌리는 뇌. 사회적 위협을 물리적 위험처럼 처리하는 편도체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걸 알아채는 뇌. 몸 안의 센서가 너무 예민한 섬엽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니오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뇌.
거절을 생존 위협으로 학습한 비위 맞춤 반응이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3개 이상이 내 얘기 같다면 당신은 인구의 약 20%, 5명 중 1명에게만 해당되는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가 너무 섬세해서 그래요. 알아채는 능력은 결함이 아니라 몇 사람만 가진 고해상도 센서입니다. 오늘부터 자책 대신 번역을 시작하세요. 난 이상해가 아니라 내 뇌가 또 경보를 울리네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써볼 수 있는 방법도 3가지만 남겨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인드풀니스입니다. 호흡이나 감각에 잠시 주의를 두는 아주 단순한 훈련인데 쉴 때 켜지는 회로, 그러니까 DMN의 과활성을 실제로 낮춰준다는 연구가 쌓여 있어요. 곱씹기가 시작될 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한 발짝 내려오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치료, CBT예요.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될 때 그 생각의 흐름을 끊고 다시 짜는 방식을 전문가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반추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가볍게 쓸 수 있는 팁입니다. 이름 붙이기. 영어로는 name it to tame it 이라고 불리는 기법이에요. 내가 지금 불안한지, 서운한지, 그저 피곤한 건지 단어로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이 실제로 가라앉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을 말로 번역하는 순간 경보가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마인드풀니스로 과열된 회로를 식히고, 이름 붙이기로 편도체를 달래주고, 그 위에서 CBT 같은 훈련으로 오래된 반응 패턴을 천천히 새로 짜는 겁니다. 하루 안에 바뀌는 뇌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또 경보가 울리네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경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나 얘기네 싶었다면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당신을 위한 것일지 몰라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뇌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4가지 중 본인이 몇 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뇌를 가진 5명 중 1명이 그 아래에서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섬세한 뇌와 함께 하루를 견뎌낸 당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며 영상 마칩니다.